선생도 이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운명인데요. 이승훈 선생은 조선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분은 자신의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처형을 당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선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한꺼번에 멸족을 당하는 그런 순교 신유 박해를 당한다라고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훈 선생은 그 처형을 당하실 때 이제 좀 그분이 순교자냐 아니냐, 이건 아직도 논란이 있답니다. 조선 최초의 세례자이시긴 한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긴 한데, 그 배교, 즉 천주교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이 반대가지고 다시 안 믿기도 했다가 다시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3번인가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 1801년 신유 박해 때 처형된 게, 그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처형을 당한 것에 불과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 순교자로 보기에는 좀 변수가 있다라고 해서 순교자로 인정하느냐 마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어서 아직 순교자의 그런 위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승훈 선생이 정약용 선생의 이제 매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 박해, 신유 박해 때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약용 선생은 자신은 뭐 천주교를 신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지 그 신앙으로서 뭐 믿은 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변호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런 것도 했었답니다. 황사영이나 자신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나 자신의 매형인 이승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 개진을 증언을 했었고, 반대로 자신의 형인 정약전이나 자신의 친구인 오석충에 관해서는 유리한 증언을 이제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역사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문장의 재판 기록에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사영이 내 조카 사위이긴 하나 황사영과 나는 원수다. 황사영은 죽어서도 그 천주교를 믿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 증언을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승훈에 대해서도 매형인 이승훈은 세례명인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불리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라는 그런 뭐 기록이 있다라고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신의 형인 정약전이나 자신의 친구인 오석충에 관해서는 좀 유리한, 뭐 이런,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는 거 아니다, 나처럼 천주교 믿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약용 자신도 천주교를 안 믿는다, 즉 신앙적으로는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다 라고 변호하고, 자기의 형 정약전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천주교를 믿은 걸로 간주돼 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서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그 말씀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 보입니다. 그분은 이제 유배 생활 중에도, 그 17년의 전남 강진 유배 생활 중에도 불교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답니다. 그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 그걸 해배라고 하는데요. 해제됐다 할 때 해자, 그 다음에 유배 배자에서 해배된 뒤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18년 동안 이제 여생을 보내시다가 75세 나이로 돌아가실 때도, 돌아와서도 이제 서학에 대해서, 즉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게 그 신앙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학문적으로 워낙 그 조선 사회가 유배 생활하면서도 그 전라도 지방의 그 피폐된 사회상,
사회 그 현상을 바라보시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굶주리고 핍박받고 착취당하고 이러한 현실에 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그냥 마음 혼자서만 뭐 속으로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이런 수많은 저수를 통해서 실상을 고발을 했고, 또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은 혁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가지. 그 조선의 왕조 체제를 뒤엎어 버리려는 혁명가가 아니라 그 현 체제 자체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는 개혁주의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책들을 많이 저술하시면서 그걸 그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많이 하셨었던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러한 학문적 그 현실 사회를 개혁하려면 이론적인 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개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이론적 바탕을 리서치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서학 즉 천주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그 유학만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실용주 유학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학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최고의 실학 사상가가 되셨던 거고, 불교나 천주교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론에서 무슨 이걸 우리 사회에 반영할 만한 정말 애민정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이상적 그 왕도 정치, 왕도 국가를 그러한 걸 실현할 수 있는 뭐 이론적인 뭔가 발견할 게 없을까 해서 불교나 서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 천주교 그 당시 1801년 신유박해 당시에 결국은 본인은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배지가 경북 포항 근처 장기라는 지역에 있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이 돼버리니까 이 유배가 이제 좀 더 처벌이 강화돼서 경북 장기에서 이제 전남 강진으로 17년 동안 유배를 가는 그러한 중형에 처해지게 된 거고, 자신의 형도 즉 정약전이죠. 정약전도 원래는 유배지가 전남 완도 신지도 그 명사심리해수욕장이 있는 신지도에 유배가 됐다가 정약용과 비슷하게 다시 중형에 처해져 가지고 전남 신안 흑산도로 유배가 가지고 흑산도에서 이제 자산어보를 집필했고, 나중에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유배가 해배돼 가지고 이쪽 제가 지금 서 있는 다산 유적지 생가에 오셔서 18년 더 사시다가 75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형 4살 많은 형 정약전은 그 전남 그 신안 흑산도 있다가 후반에는 이제 뭐 우이도로 이동했는데, 우이도에서 다시 이제 육지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안 섬 도서지방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상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그 일대기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천주교 박해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이제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천주교 박해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정약용 선생이 뭐 황사영이나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 증언을 하셨는지, 또 반대로 형 정약전이나 친구 오석충에 관해서는 유리한 증언을 하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요. 뭐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펼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단서로 달아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고요. 여하튼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후기 최대 실학자, 실용주의 학문 실학자이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책을 집필하는 그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분으로서 뭐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1997년이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을 설계하시고 거중기 등의 그런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수원 화성을 이제 구축을 하신, 성을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1997년에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하셨는데 기득권 세력인 그 노론의 그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정조 임금의 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게 정치 꿈이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승하하자 결국은 신유 박해에 의해서 유배를 가는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은 이제 기득권 세력인 남인의 그 좀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노론에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남인이었습니다. 남인이 뭐냐? 근기학파라 하기도 한답니다. 근기학파. 그게 뭐냐면 수도 한양 중심에 이제 한양 주위에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금이 직접 여기 경작하는 뭐 그런 땅이다 해서 뭐 경기 뭐 이런 의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 한양 주변에 있는 도가 8도 중에 경기도인데, 경기도 중에서도 바로 한양의 위성도시 하면 대략 한 100리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겠죠. 100리 이내.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도 사대문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 35에서 40km 정도, 4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리 정도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 주변에 위성도시 중에 100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경기도 중에서도 가까운 경기도죠. 그걸 근기입니다. 근기, 가까울 근자, 경기도 기자에서 근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그 개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복학파들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가들, 복학파들, 그런 분들이 근기 지역에 많이 거주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근기학파라고, 또 그분들이 주도한 게 남인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인 세력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노론 세력의 그런 그 철옹성을 타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정약용 선생의 그런 사상들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좀 슬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약용 선생의 서거, 즉 1836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이제 멸망돼 버리는 그런 민족사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에서 다산 선생님의 일대기에 관해서 위대한 실학자, 그 다음에 그 개혁 사상가이신 정약용 선생님의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다산 기념관이고, 이쪽이 정약용 선생의 동상이고, 또 이쪽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고요. 생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기 전방 한 120m 지점에 묘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정약용 선생의 묘, 부인의 묘도 같이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잠실에서 동쪽으로 한 30km 달려와서 다산 유적지에서 다산 선생님의 삶과 발자취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강 철교 또 두물머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